안녕하세요. 아침에 출근할 때면 늘 챙겨 듣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여기 사연 올리신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가 여기에 올릴 사연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어요. 비록 아직도 철이 덜 들었지만 그래도 돈 많은 아빠 엄마 덕분에 커오면서 뭐 하나 아쉬운 거 없이 자랐고 앞으로도 큰 어려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살았던 저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즐겨 듣기는 했지만 여기 사연들은 그저 남의 일일 뿐이었고 흥미의 대상일 뿐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사연을 쓰고 있다 보니 사람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구나 깨닫게 되네요. 저희 아빠는 총 직원 수 100명에 가까운 중견회사 사장이십니다. 연매출은 100억 가까이 되는 알짜배기 기업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아빠가 성공하신 건 아니에요. 원래 IMF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일반 회사원이셨어요. 하지만 다들 아시는 공포의 IMF가 찾아오자 우리나라 경제는 그야말로 대혼란 그 자체였고 아빠가 다니던 회사 역시 큰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거기다 회사가 꼭 필요한 재료들의 납품이 마비가 되자 아빠가 다니는 회사까지 부도위기까지 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아빠는 남들과 정반대로 사업을 시작할 결심을 하셨어요.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빠는 친척들과 은행에서 빌린 돈과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으로 납품회사를 직접 창업하셨는데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난 거죠. 기질 자체가 워낙 호탕하고 근면하셨던 아빠는 흐름을 한번 타자 과감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모조리 사업 확장하는 데 재투자를 하셨고 결국 지금의 탄탄한 회사의 오너가 되신 겁니다. 엄마도 그때 만났고요. 엄마는 고향에서 이름 있는 땅 부자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아빠와 중매로 만나 결혼을 하셨는데 정말 다행히도 서로 잘 맞아요. 저희 집은 그 흔한 부부싸움 한 번 없는 화복한 집안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전 참 철없이 자랐네요. 어릴 때부터 눈치는 빨라서 아빠가 부자니까 난 취업 같은 거 준비할 필요가 없겠지? 라고 생각해 공부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어버렸고 넉넉한 용돈으로 친구들과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렸었네요. 그러다 보니 중학교 올라갈 때는 성적이 완전히 바닥이었죠. 보다 못한 아빠가 절 부르셔서 엄청나게 혼내셨는데 죄송하다,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하겠다 했으면 되었을 것을. 철이 없던 저는 그냥 아빠 회사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진짜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했다가 더 혼난 기억이 있어요. 옆에 있던 엄마가 답답했는지 니네 아빠 성격 모르니? 아무리 딸이라도 공정하게 자격 조건 다 따지실 건데 지금 너 상태를 보면 아빠 회사는커녕 대학교도 갈 데가 없을 거라고 하시며 정신 차리라며 혼을 내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꽤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평소에는 정말 다정하고 저한테 화도 거의 안 내시던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도 전혀 반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엄마에게 부탁을 해서 제 적성을 찾는 것부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 돈질할 좀 했죠. 미술학원부터 해서 각종 악기, 그리고 외국어 과외까지 할 수 있는 사교육은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네요. 그러다 찾은 게 바로 영어였습니다. 다른 과목들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영어에는 흥미가 보였던 저는 그 다음에 엄마와 어학연수를 캐나다로 2년 다녀오게 되었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다른 과목은 여전히 바닥이었지만 그래도 영어만큼은 실력이 부쩍 늘어 나중에 대학교도 영어 실기 점수로 특채로 들어갔네요. 학교 졸업하고 저는 아빠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딸리더라고요. 아빠 역시 지금 네 스펙으로는 괜히 뽑아봐야 낙하산 소리만 듣고 따돌림 당하기 딱이라며. 그러니 아빠 회사 하청업체들에 지원해서 일부터 배우도록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회사 내에서는 아빠와 저 사이는 비밀로 했고요. 괜히 긁어부스럼 맘만 들게 뻔했거든요. 남자친구와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을 겁니다. 남친은 같은 부서 사람이었는데 묘한 매력이 있는 남자였어요. 그리 잘생긴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똑똑하거나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여자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뭔가 고상한 분위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하지만 인기에 비해서 하고 다니는 건 형편없었어요. 제가 워낙 옷을 좋아하다 보니 입은 것만 봐도 가격이나 패션 감각 같은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남친은 패션 감각을 운운할 정도도 안 되었던 게 두세 종류의 옷을 일주일 동안 돌려가며 입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싼
시장에서나 팔 법한 옷들로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친 집이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기죽는 일 없이 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남친에게 저는 서서히 끌렸고 결국 고백을 했는데 남친은 나 같은 놈 좋아해줘서 너무 고맙긴 한데 내가 누굴 사귀고 그럴 형편이 아니야. 미안해. 라며 거절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된 거 하나 없이 살아온 저는 처음으로 패배감을 맛봤고 오기로라도 계속 매달렸습니다. 도대체 남자 여자가 만나서 사귀는데 무슨 상황이 안 돼서 나를 밀쳐내는 거냐고. 차라리 내가 여자로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깔끔하게 포기해주겠다. 그게 아니라면 이유라도 알자고 집요하게 물어봤더니 남친은 누구를 사귀게 되면 잘해주고 싶은 게 당연한데 나는 그럴 형편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밖에 줄 게 없다며 자기의 집안 사정을 고백하더라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그런 거라면 아무 문제 없어요. 돈이야 나중에 벌면 되는 거고 지금은 내가 다 부담할 수 있어요. 이래봬도 저 좀 살거든요. 라고 하며 정말 순진하고 바보같이 구애를 했고 결국 남친은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장밋빛 나날들만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정작 남친과 사귀기 시작하고부터 전 이상하게 점점 작아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대로 옷을 사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저번에 옷 산 지 얼마 됐다고 또 산 거냐, 잔소리를 해대길래 내 거만 사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남친 옷도 사줘봤더니 더 난리를 치는 게 아니겠어요? 남친은 화를 내며 제게 그러더군요. 내가 너한테 언제 옷 사달라고 했어? 언제 철들래? 딱 봐도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옷 같은데 당장 환불해. 그리고 너 말이야. 아무리 너희 집이 부자라고 해도 돈 그렇게 함부로 쓰는 거 아니야. 이 돈이면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한 달 생활비라고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남친이 정말 순수해서 제게 충고를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고마워하기까지 했네요. 사실 그때 남친 덕분에 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도 있어요. 그전처럼 생각 없이 가지고 싶다고 막 사는 경우는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사고 싶더라도 꼭 가격 비교해보고 더 저렴한 게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요. 매달 제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특별한 제품에 과소비가 됐다 싶으면 조절하가도 합니다. 그건 전 남친에게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전 아직 20대 여자였고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은 나이였기에 남친의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게 생기면 고민을 하긴 했지만 결국 산 적도 많아요. 문제는 그렇게 산 예쁜 옷이나 목걸이, 귀걸이 같은 것들을 정작 남친 앞에서는 못 낀다는 거죠. 제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닌데도 괜한 죄책감에 눈치만 보고 그랬어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스테이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고기도 소고기를 훨씬 더 선호하고요. 하지만 남친과 데이트를 하는 날 그런 곳을 가면 남친은 주문도 하기 전부터 메뉴판을 보면서 또 잔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1인분에 18,000원? 18,000원이면 하루 3끼는 먹겠네. 이거 살 떨려서 어디 목에 넘어가겠어? 아니, 꼭 이렇게 비싼 걸 먹어야 하는지 나는 진짜 모르겠다. 어차피 배부르면 뭘 먹었던 똑같은데 말이야. 그런데 웃긴 건요. 그 당시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냈거든요. 아니,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는데 듣기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먹으려니 아무리 병신 같던 저라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남친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 나중에는 허구헌날 허름한 삼겹살집에 가곤 했는데 물론 삼겹살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삼겹살 좋아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때로는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근사한 곳에 가서 분위기 내며 와인도 한잔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 돈 써가며 남친을 만나면서도 늘 저는 철없고 멋모르는 사람 취급을 받았고 남친 앞에만 있으면 자신감도 없어지면서 제가 자꾸 작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막 떨어지고요. 진짜 내가 생각이 짧고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만 커지고요. 그런데도 전 뭐가 문제인지 몰랐어요. 그만큼 남친을 좋아한 것도 있지만 제 스스로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이런 속사정을 모르니 가난하지만 개념 있게 성실하게 사는 남친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 결혼 이야기도 저희가 먼저 꺼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네요. 그대로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전 그나마 있던 자존감마저 없어져
그저 남친이 시키는 대로 다 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결혼식 비용과 신혼집 마련 문제로 상의를 하면서 남친과 남친 어머니의 민낯을 똑똑히 봤다는 겁니다. 사실 그 전에 약간 이상한 조짐은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딱 한 번 남친 집에 얼굴 보여드리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 방문이라 며칠 전부터 엄청 긴장을 했었고 뭐를 사들고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결혼한 친구들이나 남친 집에 방문해본 주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결국 남친 어머님을 위한 고급 화장품 풀세트와 최고급 한우 세트까지 도와 100만 원이 넘는 선물들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 남친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들을 각오하고 준비를 한 거였죠. 하지만 그때만큼은 싫은 소리 듣더라도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결심으로 남친을 만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남친은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혹시 잘 몰라서 그러나 싶어서 이거 다 합쳐서 100만 원 넘는데 뭐라고 안 해? 하고 떠봤는데도 남친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급하게 화제를 돌리더군요. 하지만 남친 집에 처음 방문한다는 긴장감에 저는 그냥 넘겨버리고 말았는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그게 복선이었다는 걸요. 맞습니다. 남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게는 마치 성인군자처럼 훈계하고 고상한 척 하면서도 막상 자기 집에 관련된 문제에는 공정하기는커녕 한없이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람이었죠. 결혼 문제로 두 번째 방문했을 때 남친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네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좋아서 쫓아다녔다며? 그래도 남자 보는 눈은 있나 보구나. 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예단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시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곧이어 예비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는데 사실 우리 집 전세어질 때 대출받은 게 아직 남아있거든. 그러니 괜히 명품이다 뭐다 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돈으로 죽어라. 물론 신혼집은 알아서 하고 워낙 잘 산다고 하니 그것도 해주시면 더 좋고 말이다. 남친에게 푹 빠져 병신짓만 하던 제 머리로도 이건 말도 안 된다 싶더군요. 자기 아들 결혼시키는 대신 빚을 갚아달라니요. 그럼 제가 돈으로 남친을 사는 건가요? 우린 서로 사랑해서 하는 결혼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친 어머니는 그게 아니었나 봐요. 자기 잘난 아들 데려가는 거니 그만큼 대가를 치러라 뭐 이런 뜻 아닌가요? 그 순간 제 눈을 가렸던 콩딱지가 한 번에 벗겨지더라고요. 전 바로 남친을 쳐다봤죠. 그리곤 오빠. 뭐 할 말 없어? 예단 대신 빚 갚아달라시는데 오빠도 알고 있던 내용이야? 하고 물어보니 남친은 아주 태연하게 그럼 알고 있었지. 사실 내 아이디어거든. 뭐 가방이다 뭐다. 괜히 사봐야 얼마나 쓴다고. 그럴 바엔 차라리 대출 남은 거 갚아드리는 게 훨씬 괜찮지 않아? 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도대체 이 사람에게 저는 뭐였을까요? 그동안 제가 돈 쓸 때마다 지 혼자 고상한 척은 다 했으면서 뭐? 예단할 돈으로 시댁 빚을 갚아달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를 노려보는 남친 어머니께 눈 똑바로 뜨고 말씀드렸네요. 저 이 결혼 안 할 겁니다. 예단으로 3천만 원만 준비했겠습니까? 더 해드릴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돈이 문제가 아니네요. 예단이 아니라 빚을 갚아달라는 어머니 말씀에 그동안 감겨있던 제 눈이 번쩍 뜨였네요.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마터면 평생 호구짓 제대로 할 뻔했어요. 결혼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해주시고 앞으로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드리고 전 바로 나와버렸죠. 바로 따라 나온 남친이 제게 미쳤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 미쳤다. 아니 그동안 미쳤었다. 근데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왔거든? 그러니 너 같은 놈하고 결혼 안 한다고 하지.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냐? 결혼해 줄 테니 빚 정도는 갚아줘라 뭐 이런 건가 본데 그냥 내가 포기할게. 너무 대단한 분이라 감당이 안 되네. 연락하지 마. 진짜 끝이니까. 남친은 꼴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더 잡지는 않았고 그렇게 결론이 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남친의 본색은 그 후 제대로 드러나더군요. 집 앞에 찾아온 남친을 보고 그냥 돌려보내려다가 왜 찾아온 건지 듣고는 싶더라고요. 남친은 마치 엄청난 인심을 쓰는 듯이 저번에 네 말 잘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실수한 것 같아. 그래, 빚 갚아달라는 거 그거 네가 기분 나쁠 수 있어. 그래서 말인데 그냥 예단으로 하자.
그럼 된 거지? 라고 하는데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싶었네요. 제가 싫다면? 이라고 했더니 남친은 살짝 당황하면서 그래? 그럼 예단은 없는 걸로 하고 집만 해오는 건 어때? 하는 겁니다. 진짜 어디까지 하나 보자는 심정으로 그것도 싫다면? 이라고 했더니 남친은 한참 고민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엄청난 결심을 한 것처럼 고개를 들며 알았어. 반반 결혼하자. 내가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남친 앞에서 전 박장대소를 하며 반반? 그 반이 얼마가 될 줄 알고? 네가 그 반의 반의 반이라도 해올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보니 완전 찌질이 그 자체였네. 그렇게 나 놓치기 싫어? 근데 어쩌나 난 이제 정신 차렸거든. 그러니 제발 그만 구질구질하게 굴고 꺼져주라. 차라리 무조건 잘못했다. 사과를 했으면 그나마 좋게 기억해 주려고 했더니 완전 미친놈 아니야? 라고 카페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말하곤 전 집으로 와버렸어요. 이번엔 진짜 자존심 갈기갈기 찢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집 앞에 찾아온 남친은 제 손을 잡으며 내가 다 잘못했어. 그러니까 헤어진다는 말만 하지 마. 네가 원하면 우리 집이랑 인연 끊고 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하면서 빌다시피 하는데 정이 떨어지다 못해 혐오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스토커로 신고당해 개망신 당해야 정신 차리겠냐 이를 갈며 경고하고 보내버렸죠. 다행히 그 후로는 어떤 연락도 없었고요. 사연을 쓰면서도 그 인간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런 놈에게 돈 써가며 스스로 호구 노릇했던 제 자신에게 더 화가 납니다. 이건 핑계도 못 대겠네요. 저희 부모님에겐 그냥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은 그래도 상처가 많이 아물어서 지낼만 해요. 예전처럼 생각 없이 돈 쓰는 버릇도 많이 고쳐졌고요. 제게 접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도 생겼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의 경험을 교훈 삼아 최대한 빨리 눈치채고 빠져나올 자신은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 매 순간 정신 바짝 차리고 살 겁니다. 바보 같았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